정수가 이번 추석엔 어머니 용돈 얼마나 챙겼어? 작년에 30만 원 드렸으니까 올해는 50쯤 올려야 어머니 또 한 소리 안 하실 것 같은데. 갈비찜 양념은 짭짤하게 해. 우리 어머니 싱거운 거 못 드시는 거 알지? 소파에 길게 누운 남편의 목소리가 무심하게 등 뒤에서 흘러왔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 양지를 한 칼에 갈라놓고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갈비탕 국물이 약한 불에 천천히 우러나고 있었고 환풍기는 아까부터 단조로운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칼을 도마 옆에 내려놓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가계부 앱을 열자 빼곡하게 채워진 항목들이 액정 위에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320만 원, 아파트 관리비 22만 원, 어린이집, 종일반 비용 98만 원, 가족 종합보험료 76만 원, 자동차 할부금 105만 원, 거기에 식비와 공과금, 통신비까지 합치면 이달 고정 지출만 정확히 695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통장으로 매달 입금되는 세후 월급은 510만 원이었습니다. 모자란 차액은 신용카드 2장을 번갈아 긁으며 아슬아슬하게 메우고 있었고 그렇게 쌓인 카드빚은 이미 1,000만 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월급은 노후를 위해 따로 적금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성과급은 어머니께 효도하는 데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9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의 통장 잔고가 정확히 얼마인지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또다시 무심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50만 원 준비하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불을 한 단계 더 줄이고 천천히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추석 특집 예능이 한창이었고 남편은 이미 제 대답을 들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처럼 다시 휴대폰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까먹은 귤 껍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마 앞으로 돌아와 양파의 매운 향이 코를 찌르는 것을 견디며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매운 김에 눈을 깜빡일 뿐이었지만 어쩐지 양파 한 조각 위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아닌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정숙입니다. 동성식품 마케팅팀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고 결혼한 지는 올해로 9년째가 되었습니다. 남편 박재훈 씨는 신성건설 영업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종종 저희를 두고 맞벌이 부부의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어느 통장에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갈비탕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표면 위로 회갈색 핏물을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로 그 거품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품은 걷어내고 또 걷어내도 자꾸만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9년 동안 가라앉지 않고 끓고 있던
어떤 감정처럼 말입니다. 상암동 32평짜리 이 아파트의 등기부에는 분명 저와 남편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그 등기부의 한 귀퉁이를 갉아먹는 대출 원리금은 단 한 번도 남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어린이집 비용도 가족 보험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매일 아침 제가 다려놓은 셔츠를 입고 제가 빚을 갚아가는 차를 끌고 출근할 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싸들고 일산에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 좁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고 흰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드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자마자 봉투 입구를 벌려 제가 보는 앞에서 지폐 한 장 한 장을 손가락으로 세실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칼끝이 도마를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만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 일산의 거실에서 어떤 말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를, 그리고 모레 그 거실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 액정에 어떤 숫자가 떠오르게 될지를 말입니다. 추석 당일 일산으로 향하는 도로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복래 여사의 아파트 단지에 차가 들어섰을 때는 이미 오전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양손에 명절 선물 세트 2개를 들고 앞장섰고 남편은 서윤이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좁은 복도에는 묵은 김치 냄새와 가스가 타는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께서 자주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색 통바지 차림으로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미용실에서 갓 다듬고 오신 듯 짧은 파마 머리가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추석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쓱 한번 훑어보시더니 제가 입은 검은색 패딩 점퍼 위에 잠시 시선을 머무르게 하시고는 환하게 웃으며 서윤이만 안아 들어 올리셨습니다. 거실 바닥은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석을 꺼내 반듯하게 깔고 남편과 서윤이를 나란히 부른 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봉투를 옆에 내려놓는 대신 투박한 손가락으로 봉투 입구를 적당히 벌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5만 원권 10장을 쑥 뽑아내시고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짝짝 튕기며 세기 시작하셨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노래자랑이 요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어쩐지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폐를 다시 봉투에 쑤셔 넣으시고 거실 탁자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더니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입을 여셨습니다. 옆동 김 부장 며느리는 이번 추석에 시어머니께 100만 원이나 챙겨드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전업주부에 회사 문턱도 못 밟아본 사람인데 시어머니 챙기는 마음씨 하나는 갸륵하지 않냐는 한마디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뜨겁게 달아오른 거실 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 아래로 치맛자락이 꽉 짓눌려 있었고 손바닥을 파고든 손톱 때문에 손끝에 찌릿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신우이 박재현 씨가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섰습니다. 청담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신우이는 풀메이크업에 화려한 새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계셨습니다. 신우이의 시선이 거실 바닥에 놓인 제 검은색 패딩 위에 잠시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언니, 그 패딩 재작년 거 아니냐며, 목깃이 다 반질반질해졌다며, 한번 가게로 오시면 단골 손님 가격으로 신상으로 잡아드리겠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4년째 입고 있는 그 패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퍼칠은 이미 다 벗겨져 낡은 노란색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양쪽 소매 끝은 보풀이 일어 거칠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괜찮다고 아직은 입을 만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다시 휴대폰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한 말씀 던지셨습니다. 됐다. 주방에 가서 전이나 좀 데우라고 우리 재훈이 배고프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잘게 부서지며 따라붙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어느새 밖은 캄캄해져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꽉 쥔 채 앞차의 붉은 후미등을 응시하는 동안 조수석에서는 시댁에서 소주 반병을 들이켠 남편이 입을 벌린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카시트에는 서윤이가 입가에 떡고물을 살짝 묻힌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 보낸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 알림이었습니다. 142만 원. 결제 예정일은 다음 달 25일. 저는 운전대에서 한 손을 떼고 엄지손가락으로 그 알림을 옆으로 쓱 밀어 지워버렸습니다. 차 안에는 세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손가락 한마디만큼 내리자 늦은 밤의 차가운 바람이 차 안에 배어있던 시큼한 술 냄새를 흩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바람을 한참 동안 가만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석 다음 날 밤 11시가 가까워오는 시각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채널이 낮게 깔린 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원목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둔 채 회사 분기 마케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빼곡하게 채워진 엑셀 셀들이 눈을 찌를 듯한 흰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던 물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잠옷 차림의 남편이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주방으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 충전 케이블을 꽂은 뒤 생수통의 뚜껑을 여러 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제 시선은 엑셀 화면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 액정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어둑한 주방 조명 아래에서 그 네모난 불빛은 유난히 선명하게 도드라졌습니다. 모바일 뱅킹 앱에서 보낸 푸시 알림이었습니다. 굳이 잠금을 풀지 않아도 그 내용은 환하게 들여다 보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알림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체 완료 1,800만 원. 받는 사람 윤복래.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1과 8 그리고 그 뒤로 줄지어 붙은 0 6개. 폐부 깊은 곳에서 숨이 턱하고 멎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10여 초쯤 지나자 화면은 스르르 꺼졌고 식탁 주변은 다시 무거운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남편은 빈 생수병을 식탁 모서리에 툭 내려놓고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다며 휴대폰을 충전기에서 뽑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달칵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이미 화면 보호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제 휴대폰을 집어들고 부부 공유 가계부 앱을 실행했습니다. 2년 전 생활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며 제가 먼저 제안에 깔았던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입만 해놓고는 단 한 번도 로그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모든 숫자와 내역은 오로지 저 혼자서 채워 넣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려 이번 달 수입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옆 성과급란에는 단 2글자가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가계부 앱을 닫고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 알림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부부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상환용 연동계좌로 등록해 둔 덕에 남편의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도 제 휴대폰으로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보름 전 남편의 월급 입금 알림 405만 원. 화면을 더 아래로 내리자 월급이 들어온 바로 다음 날 아침 출금 내역 하나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출금 370만 원, 잔액 35만 원. 받는 사람의 이름은 일부 별표 처리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계좌번호의 끝자리를 정확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복래 여사의 통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방금 이체된 1,800만 원 역시 그 통장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계산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달 동안의 거래 내역을 한 줄씩 거슬러 올라가며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간 350만 원 안팎의 효도금, 설과 추석 명절에 얹어드린 두둑한 용돈 봉투, 시어머니 칠순 때 들어간 패키지 여행비, 거기에 오늘 밤 확인한 성과급까지. 액정 화면에 최종적으로 찍힌 숫자는 5,160만 원이었습니다. 사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남은 남편의 1년치 실수령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서늘한 나무의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난 9년 동안 이 집에서 쓴 모든 돈을 저 혼자 갚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32평 아파트의 매달 대출이자 자동차 할부금, 어린이집 비용, 그리고 수도와 전기, 가스요금, 식비와 옷값까지. 남편은 그 사이 제가 다려준 셔츠를 입고 출근했고
제가 갚아가는 차를 몰고 거래처를 만났으며 제가 한도 초과된 카드로 사들인 반찬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은 단 1원도 보태지 않은 채 고스란히 어머니의 주머니로 흘려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의 멱살을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지도 않았고 키보드를 바닥에 집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자판 위에 손을 올리고 시스템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방은 완벽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움직일 차례라고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칼주름이 잡힌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의 저는 회사 가까운 은행 영업점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통장 5건과 신분증, 도장이 들어있는 가죽 파일이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창구 직원의 단조로운 키보드 소리만이 영업점 내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통장을 단말기 쪽으로 밀어넣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계좌에 연결된 모든 자동이체를 전부 해지해 달라고 말입니다. 직원은 자판을 몇 번 두드리더니 모니터에 뜬 정보를 확인하고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지금 5건의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가족 종합보험료,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까지 정말로 이 모든 항목을 전부 해지하시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전부 해지하실 경우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금이 다른 계좌에서 정상 출금되지 않으면 연체 기록이 남게 된다는 안내였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냐는 물음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 뒤편에 걸린 은행 로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관없으니 전부 해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좌 변경 신청서 한 장을 부탁드렸습니다. 제 급여 자동이체 통장을 다른 계좌로 옮기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신청서에 적어 내민 계좌번호는 마포구 망원동에 사시는 친정 어머니 김명자 여사의 계좌였습니다. 지난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서윤이의 머리맡에 앉아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 한 줄 정리해 두었던 계획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자동이체를 끊는다. 둘째, 월급 입금 계좌를 친정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변경한다. 셋째, 지난 9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은다. 넷째, 그 기록을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절대로 먼저 화내지 않는다. 그 5줄을 쓰고 또 들여다보는 동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펄펄 끓는 물처럼 거품을 일으키며 사람을 어디로든 끌고 가는 법이지만 그날 밤 제 안에 자리 잡은 것은 펄펄 끓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호수 밑바닥처럼 무겁고 고요했으며 어떤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처리가 끝나기까지는 10여 분 남짓 걸렸습니다. 직원이 내민 영수증 다발 위로 저는 막힘없이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 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연체 안내 동의서,
한 장 한 장에 또박또박 서명을 하면서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잔돈 챙기는 일은 제 남편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마지막 영수증을 건네주셨습니다. 은행의 묵직한 유리문을 밀고 나서자 늦가을의 차가운 아침 바람이 매섭게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살을 애는 듯한 그 바람을 맞으며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기도를 타고 흘러들자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가슴속에 무겁게 짓눌려 있던 어떤 탁한 것들이 마침내 씻은 듯이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지하철역 입구 쪽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속에 섞여 걷는 동안 저는 어쩌면 오늘 아침 이 거리 위에 누군가도 저처럼 어떤 결심 하나를 가슴에 품고 첫걸음을 내디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와 똑같이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서윤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저녁상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서윤이를 씻기고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소파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쓸어 올리며 회사 부장이 또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에 대해 길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푸념을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 한쪽에서는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면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일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거실의 공기가, 이 집의 모든 것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달라짐의 한가운데에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마포구 망원동의 오래된 저층 아파트. 친정 어머니 김명자 여사가 사시는 그 집의 좁은 주방에서는 진하게 우러난 소고기 미역국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기 그릇 2개를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나오시며 거실 한가운데에서 색종이 접기에 열중해 있는 서윤이를 부르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우리 서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 놓았으니 어서 와서 먹자고 말입니다. 서윤이는 손에 쥐고 있던 색종이를 내려놓고 짧은 다리로 타닥타닥 달려와 식탁 의자 위로 앙증맞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비좁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콩자반과 무생채, 김치 같은 밑반찬 몇 가지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번거로운 요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 두시고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젓가락을 들여다 말고 어머니는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셨습니다. 요새 회사 일이 많이 고단하냐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그렇다고만 짧게 대답하고는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 위에 둥둥 떠 있는 옅은 참기름띠를 천천히 휘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윤이가 작은 숟가락으로 그릇을 톡톡 두드리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미역국 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제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통째로 맡기면 어머니는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거냐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눈을 마주 보시며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딸 통장에 돈을 모아둘 거라고. 1원짜리 하나까지 꼼꼼히 가계부에 적어가면서 내 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 손가락이 숟가락 손잡이를 부러뜨릴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푹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눈물 한 방울이 미역국 위로 툭 떨어지며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어서 2방울, 3방울. 행여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꾹 깨물었습니다. 옆에서는 서윤이가 여전히 그릇을 두드리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칠어진 손을 식탁 너머로 뻗으시더니 제 턱 끝에 맺힌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바닥이 제 뺨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라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무엇인가를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댁에서 저는 서윤이가 잠든 후 노트북을 펼쳐놓고 새벽이 다 가도록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지금까지 9년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공과금, 납부 영수증,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자동차 할부금 만납증명서, 어린이집 납부 영수증까지 이메일 보관함에 잠들어 있던 빛바랜 마트 전자 영수증 한 장도 빠짐없이 긁어 모았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색깔별 형광펜 효과가 입혀진 표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노란색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파란색은 자동차 할부금, 초록색은 서윤이 양육 관련 비용, 분홍색은 공과금과 식비, 그리고 빨간색은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돌려막으면서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였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2시, 저는 마지막으로 합계 세례 결과 버튼을 눌렀습니다. 표 맨 아래에 굵은 고딕체로 2줄이 떠올랐습니다. 한정숙 9년간 가정지출 총계 4억 7,82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박재훈 9년간 가정지출 총계 0원. 저는 그 0원이라는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0. 동그랗게 닫힌 끝이 없는 그 모양. 저는 문서 제목란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또박또박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파일 이름은 9년의 진실. 그리고 그 파일을 철저하게 암호화된 클라우드 폴더에 업로드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변기 물내림 버튼을 누르자 쏴하는 물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9년 동안 은밀하게 가라앉아 썩어가던 어떤 것들이 그 물살을 따라 하수구 밑바닥으로 속절없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한 지 정확히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보름 동안 상암동의 우리 집에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6시 반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7시 반이면 서윤이의 가방을 챙겨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8시 40분이면
광화문 사무실 앞에 도착해 회사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평소처럼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고 벗어놓은 양말과 셔츠를 세탁기에 돌리고 회사 부장이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자신을 괴롭혔는지 길게 늘어놓는 남편의 푸념을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매일 밤 안방에서 남편의 거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챙겨 욕실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아 환풍기 스위치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한 채 클라우드에 올려둔 그 파일을 한 번씩 열어보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평일 오후, 회사에서 일을 보던 중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관리비 연체 안내 문자였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22만 원, 자동이체 미납.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책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란색 종이 한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떡하니 붙어 있던 관리비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정수가 어떻게 관리비 내는 것까지 깜빡할 수 있냐며 신경질적으로 그 종이를 거실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종이를 집어 한쪽으로 치워두었을 뿐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일단 자기 돈으로 관리비를 내놓고 나중에 저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을 셈인 듯 했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출금 가능 잔액 12만 4천 원. 남편의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달 월급을 받자마자 어머니께 370만 원을 송금하고 자동차 보험료와 휴대폰 요금, 주유비를 내고 나니 남은 잔액이 그것뿐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앉아 한참 동안 그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집의 한 달 관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전기요금은 며칠에 빠져나가는지, 다음 달 어린이집 비용이 얼마인지 단 한 가지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종이가 한 장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보낸 대출 연체 안내 문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신사 미납 알림이 왔고 일주일 뒤에는 회사 우편물실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등기 우편을 손에 든 채 회사 파티션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능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3월 중순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남편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남편이 벽면 스위치를 탁탁 눌러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 앱을 켜서 불빛을 비추자 거실 탁자 한가운데에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낸 단전 집행 통지서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소파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가 어둠 속에서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왜 집이 깜깜하냐고, 엄마가 오늘 밤은 캠핑 놀이하는 거라 했다고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양초 하나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동안 흔들리는 촛불이 남편의 창백해진 얼굴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아주 나긋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가서 전기요금 좀 내고 오시라고. 청구서는 탁자 위에 있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너머로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초 옆에 서윤이가 그날 어린이집에서 그려온 가족 그림을 한 장 올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엄마와 외할머니, 그리고 노란 모자를 쓴 아이셋만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너머에 통화와 단전 사태가 있고 사흘이 지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베란다 쪽에서 한참 동안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방음이 허술한 탓에 안방에서 서윤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던 제 귀에까지 그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새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억눌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사정이 정말 안 좋아져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드린 성과급에서 일부만이라도 다시 빌려주실 수 있으시냐고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대출금을 못 막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이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베란다 유리문을 뚫고 나올 듯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는 호통이었습니다. 한번 효도금으로 받아둔 돈을 도로 뱉어내라는 자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돈은 이미 재현이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 보태주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큰 돈을 시누이한테 다 주셨냐고 되묻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너 그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홀렸냐고. 내가 홀몸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생판 남인 마누라 편을 들면서 어미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통화는 무려 4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베란다 유리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이 안방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올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미 이불을 덮고 누운 저를 내려다보며 남편은 쏘아붙였습니다. 정수가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는지 아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 하나 바라보고 뼈 빠지게 고생하신 분이라며 자기가 고작 용돈 좀 챙겨드린 게 그렇게 큰 죄냐는 푸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벽지 무늬만 멍하니 바라보는 제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머님께서 억장이 무너지신다는 그 말, 참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9년 동안 매달 700만 원 가까운 생활비를 저 혼자 짊어지고 올 때 누구 하나 제 걱정을 해준 사람이 있었느냐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비난의 말들이 도로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1분 남짓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그는 획 몸을 돌려 안방 문을 부서져라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소파에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는 시누이 박재현 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침 그날 오후에 친정 어머니께 서윤이를 맡겨둔 참이었습니다. 시누이는 한 손에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며 거실로 들어선 시누이의 입술 위로 풀 메이크업이 곱게 발려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새언니가 시댁 돈을 친정에다 빼돌린 거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 돈이라는 표현에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장 옆 수납장의 맨 아래 서랍에서 투명한 하드커버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파일을 거실 탁자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 커버가 나무 탁자에 부딪히며 달그락하는 옅은 소리를 냈습니다. 펼쳐보시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한 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형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집 가계부 9년치 정리. 두 번째 장부터는 색깔별 형광펜으로 빼곡하게 표시된 거래 내역서가 페이지마다 이어졌습니다. 시누이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길수록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는 단 두 줄이 굵은 고딕체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숙 9년간 가정지출 총계 4억 7,820만 원. 박재훈 9년간 가정 지출 총계 0원. 시누이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동하던 거실 안에 무거운 정적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시댁 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온 돈인지 형님께서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시누이는 쇼핑백을 챙겨 들고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누이로부터도 시어머니로부터도 더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실 4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상암동 아파트 거실에서 그에 들어 가장 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바람에 그 위에 놓여 있던 빈 물컵 2개가 허공으로 튀어올라 냈습니다. 정수가,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냐는 외침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핏대가 하나하나 솟구쳐 있었습니다. 천장을 뚫을 듯한 거대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는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 회사 부장님한테까지 전화를 걸었다고 자신이 피 말라 죽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벽에 걸린 수건을 떼어내 손가락 하나하나에 묻은 물기를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제 동작은 아주 느릿느릿해서 거실에서 씩씩거리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수건을 제자리에 걸어두고 앞치마를 벗은 뒤 저는 주방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노발대발하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현관 옆 수납장으로 다가가 맨 아래
서랍에서 투명한 하드 커버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신우이가 며칠 전 보고 갔던 그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남편의 눈앞에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 커버가 나무 식탁에 부딪히며 달그락하는 옅은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잔물결 하나 없이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파일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거칠게 단추를 뜯어내어 그 안에 든 48페이지의 달하는 거래 내역서 뭉치를 쑥 뽑아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들여다보는 그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종이 위를 빼곡하게 채운 내역들에는 온통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며 두 손을 깍지 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란색은 지난 9년 동안 빠져나간 주택담보대출금이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파란색은 당신 자동차 할부금, 초록색은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분유값과 기저귀값, 병원비, 그리고 어린이집 비용, 분홍색은 우리 집 수도와 전기, 가스요금, 관리비, 통신비, 당신이 매일 먹는 밥과 반찬, 그리고 당신이 겨울마다 입는 패딩 점퍼. 남편의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뻣뻣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 색깔들을 따라 아래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매 페이지의 오른쪽 맨 아래에는 은행의 빨간색 직인이 쾅쾅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색 표시도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돌려막으면서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황급히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거래 내역 대신 엑셀로 출력한 요약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 맨 아래쪽에 굵은 고딕체로 두 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숙 9년 가정 지출 총계 4억 7,820만 원. 박재훈 9년 가정 지출 총계 0원. 남편의 두 눈이 그 0원이라는 글자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의 호흡이 갑자기 극도로 가빠지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던 핏기가 서서히 가시고 그 자리에 죽은 잿빛 같은 창백함이 번져갔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대출금을 낸 적이 없고 장을 본 적도 없으며 서윤이 어린이집 비용 단 한 달치도 낸 적이 없다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수도요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고. 그러면서도 당신은 입에 달고 살던 그 가장이라는 타이틀을 도대체 무엇으로 지탱해 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는 의미 없는 쉰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파일 안쪽 틈새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그의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결제 대금 청구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 신용카드 빚이라고. 1,500만 원. 이 빚은 전부 당신 월급이 한 번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늘 온화하기만 했던 제 두 눈이 그 순간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것입니다. 저 혼자서 피 빨아먹는 거머리들이 우글거리는 진흙탕 속에서 9년을 악착같이 버텼다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지식이듯 말했습니다. 48장의 거래 내역서가 남편의 손에서 미끄러져 차르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 초록색 형광펜 자국들이 마치 거대하고 얼룩덜룩한 그물처럼 그의 발치에 널브러졌습니다. 사방이 끔찍하도록 고요했습니다. 합의서 4월 하순 서울의 날씨가 완연히 포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의 앞으로 건넸습니다. 박 과장님, 한정숙 씨의 의뢰로 작성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및 재산분할 합의서라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건조했습니다. 남편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에 굵게 박힌 글씨가 그의 눈동자를 찔렀을 것입니다. 재산분할 및 채무정리 합의서. 두 번째 장을 넘기자 조항들이 차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1항 마포구 상암동 소재 32평형 아파트는 혼인 중 공동재산에 해당함. 단 혼인기간 9년 동안 해당 부동산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총 3억 1,200만 원을 아내 한정숙이 전액 단독 상환한 바, 아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70%의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함. 제2항 남편 명의의 자동차는 그 할부금을 아내가 전액 대납하였으므로 차량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함. 제3항 자녀 박서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가 가짐. 남편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양육비 13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짐. 제4항 남편의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아내가 부담하게 된 신용카드 채무액 총 1,500만 원에 대하여 남편이 전액 상환할 책임을 짐. 변호사는 마지막 줄을 손가락으로 톡톡 짚었습니다. 위의 모든 주장은 9년치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청구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완벽한 법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협의 이혼을 거부할 시 즉각 재판상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그 아래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챙겨 들고 그날 저녁 일산의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그곳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가 새로 들여놓은 75인치 최신형 텔레비전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는 비닐 보호 필름조차 채 뜯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탁자 앞으로 다가가 과일 바구니 옆에 그 두툼한 서류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정숙이가 이혼하자고 한다는 그의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퍽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손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을 삐죽거리며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이혼하자면 하지.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는 그 독한 며느리는 진작부터 눈엣 가시였다고. 너는 걱정 말라고. 번듯한 회사 정규직 명함 달고 있는데 여자 하나 떨어져 나간다고 세장가 못 갈 줄 아느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마른 목소리로 합의서에 적힌 숫자들을 줄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빚 1,500만 원을 자신이 전부 떠안아야 한다고 매달 양육비로 130만 원씩 꼬박꼬박 줘야 하고 거기다가 자기 혼자 나가 살 원룸 보증금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한다고. 자기 월급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 어머니께 예전에 드렸던 돈 일부만이라도
돌려주실 수 없겠냐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서류 뭉치를 전염병이라도 묻은 물건인 양손등으로 매몰차게 밀어버리셨습니다. 내가 지금 돈 한 푼도 없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며. 늙은 어미가 푼돈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1,000만 원이 무슨 길바닥 강아지 이름이냐는 호통이 따라붙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놓인 오른손 손목에 묵직해 보이는 순금 팔찌 하나가 덜렁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구경조차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거실 한가운데 새 텔레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천천히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가 텅 빈 목소리로 움조렸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철문을 밀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의 뒷모습에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리모컨을 꾹꾹 눌러 텔레비전 볼륨을 2칸 더 올리실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닫히는 철문 너머까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켜진 통장, 꺼진 거실. 5월 중순 마침내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적으로 남이 된 그날, 서울의 공기는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랗고 바람에는 라일락 향이 옅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손을 꼭 잡고 마포구청 가정법원 출입문을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봄볕이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새로 산 노란색 봄 카디건에 노란색 어린이집 모자를 쓴 서윤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천진난만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고, 그 집으로는 안 돌아가냐고 묻는 작은 목소리에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봄바람에 살짝 삐뚤어진 딸의 모자챙을 조심스럽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응, 거기로는 이제 안 갈 거야. 우리 당분간 외할머니 댁에서 같이 지내다가 몇 달 뒤에는 엄마가 우리 둘만의 새 집으로 데려가 줄게. 어떠냐는 말에 서윤이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기는 외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통통하고 부드러운 작은 손을 다시 꽉 쥐고 합정역 쪽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유리문 쪽으로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보낸 사람, 박재훈. 메시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정수가, 정말 미안해. 서윤이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딱 한 번만이라도. 저는 그 메시지 창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알림창을 가볍게 옆으로 밀어 삭제해버린 뒤 액정을 끄고 가방 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답장을 할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 교섭일이 다가오면 절차에 맞춰 아이를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앞만 보고 걷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강공원이 지척이고 망원시장이 있어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동네.
저는 재산 분할로 받은 현금을 탈탈 털어 그곳에 18평짜리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매매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서윤이가 새로 배정받은 병설 유치원까지는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평수는 좁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한 생기가 온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오크톤 강마루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담한 아이보리색 1인용 소파와 원목 거실장, 그 집을 채운 가구 하나하나는 모두 제가 손수 발품을 팔아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조명 역시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동 드릴로 박아 넣은 것들이었습니다. 주방 냉장고 문짝에는 서윤이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스케치북 그림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딱 3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외할머니,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양손을 꼭 잡고 노란 모자를 쓴 작은 여자아이. 그림 옆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어느 주말 오후 서윤이는 친정 어머니 댁에서 달콤한 낮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새집 거실 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룩 하나 없이 투명한 유리창을 통과한 햇살이 바닥 위로 길고 찬란한 황금빛 기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앞 좌식 탁자 위에는 빳빳한 새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친정 어머니께서 지난 6달 동안 알뜰하게 관리해 주시던 제 월급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통장 내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찍힌 숫자들을 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제가 매달 입금한 500만 원의 월급은 단 1원도 빠져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맨 아랫줄, 가장 마지막 입금란에 200만 원이라는 낯선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매달 타시는 안 그래도 빠듯한 국민연금을 한 푼, 2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7글자밖에 적지 못하는 좁은 적요란에는 은행 직원이 타이핑한 짤막한 메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내 딸 비상금, 엄마는 늘 내 편. 제 손가락이 잉크로 꾹 눌러 찍힌 그 투박한 글씨들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돌아왔다고 탓하지도 않으셨고 돈을 맡겼으니 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오만함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딸의 뒤에 묵묵히 서서 상처투성이의 무거운 어깨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친 두 손만이 거기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고 좁은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파도치듯 들썩였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감추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온전히 저만의 안식처인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마침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꾹꾹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끝이 보이지 않던 공포, 뼛속까지 갉아먹던 피로와 억울함이 모두 그 뜨거운 눈물에 녹아내려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각, 일산의 시어머니, 아파트, 박재훈 씨는 결국 시어머니 댁의 비좁은 뒷방으로 다시 기어들어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쓰던 해가 들지 않는 그 비좁은 방. 그가 침대 모서리에 구부정하게 앉아 휴대폰 메모장에 적힌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거실에서 새 75인치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트로트 예능을 보며 깔깔거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의 회사 월급날이었습니다. 세후 월급 405만 원에서 양육비 130만 원, 신용카드 빚분할 상환액 50만 원, 자동차 보험료와 휴대폰 요금, 그리고 어제 어머니께서 통보하셨다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삼시세끼 축내고 자빠졌으니 매달 100만 원씩만 생활비로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가 온전히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거실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유난히도 신경질적으로 그의 고막을 후볐습니다. 그가 새카만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는 동안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다름 아닌 현관문 밖에 달린 전기 계량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환영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새로 들여놓으신 저 75인치 텔레비전을 매일 10시간씩 틀면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얼마짜리로 날아올 것인가. 그 폭탄 같은 누진세를 자신의 주머니에 남은 그 푼돈으로 과연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지난 9년 동안 제가 매일같이 어떤 무게를 견뎌왔는지를 그가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봄볕이 거실 바닥 위에 길게 황금빛 기둥을 들이운 그 토요일 오후,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은 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도 멈춰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은 마침내 제 편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